민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행사에서 벌어진 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제 퇴장 논란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불가피한 최선의 조치였다고 밝혔고 야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튀니지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이 튀니지 대통령, 국민회의 의장과 잇따라 회동했습니다. 김 의장은 현재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나란히 발표한 저출생 해법 공약의 핵심 쟁점을 살펴보고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전향적 태도를 요청했습니다. 당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재욱 원내대표는 부당한 정치 공작이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강민재 기자입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을 유예 조건으로 내건 건 정치 도의적으로 너무한 처사라며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향적 태도를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세기업들에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왜 민주당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한편 국민의힘 일각에선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문제를 두고 김 여사의 사과나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비주류와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분출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만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아닌가. 지금 저는 국민들의 감성이 돌아섰다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윤 원내대표는 정치 공작이자 야당의 부당한 정치 공세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하는 건 TK 시각이라는 김경률 비대위원 발언에 대해선 인식 차이를 지역별로 갈라서 얘기하는 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오전 윤 원내대표와 긴급 회동을 가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던 것과 달리 오늘은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갈등은 없고 지도부 간 목소리도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생각할 문제니까요.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선 한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면서 경제도 더 위태로워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 여당을 향해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건의를 비판한 데 이어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에 협조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는 국민 삶과 경제와 직결된 문제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한반도 긴장을 낮출 방안을 찾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민족 관계까지 부정하며 한국을 불변의 주적이라고 한 것에 윤 대통령이 몇 배로 응징하겠다며 맞서면서 전쟁 가능성을 걱정하는 국민이 늘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초부터 외국인의 대량 매도 사태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며 민생 경제에 이어 안보 위기까지 겹쳐 국민 삶이 극도로 위축되고 위험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평화는 곧 경제라고 강조하며 북한의 본때를 보이겠다며 평화라는 안전핀을 뽑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옆집에서 돌멩이 던진다고 같이 더 큰 돌 던져서 더 큰 상처를 낸다 한들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강경하게 대치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거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진짜 실력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선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을 폄훼해선 안 된다며 미사일 도발 같은 무모한 적대 행위를 당장 멈추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선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오로지 거부에 힘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오직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정치,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만 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에도 함께하자며 정부 여당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 약속했던 공약들을 지키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즉시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강성희 의원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강제 퇴장당한 것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사과와 경호처장 파면을 요구했고 여당은 위해 행위로 판단되는 돌발 행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진보당과 제3지대 소식은 오다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강제 퇴장된 진보당 강성희 의원. 강성희 의원과 야당은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경호처의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경호처의 문책도 요구하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국회의원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국민의힘은 강 의원이 장소에 맞지 않은 언행과 불미스러운 돌발 행동으로 원인을 제공했다며 반박했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대통령께서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라고 한 축제의 장입니다. 행사의 성격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고 의도적으로 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야당은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강 의원이 사과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회 소속 인사들은 집단 탈당을 선언하고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이끄는 미래대연합에 합류했습니다. 사회가 장애인들을 배제하고 소외하는 방식과 정말 똑같은 형태로 저희 어떤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힘들었던 상황들이 많았고요. 새로운 정치를 하는 것이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장애인들의 대표성을 위해서 더 중요하지 않겠냐. 미래대연합 조응천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앞으로 저희와 함께하면서 이들이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는 지난 16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고 오늘 당원 제정 기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집단 지도 체제, 윤리심판원장을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도입, 그리고 당무검증팀 레드팀 도입 등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내일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합니다. 창당대회에는 이낙연 전 대표, 양양자 한국의희망 대표 등 제3지대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오다힌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시사 지수를 한껏 높여드릴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픽은 뭔가요? 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이슈픽입니다. 여야 저출생 공약 경쟁입니다. 네. 이제 총선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지금 각종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네. 어제였죠. 이 여야 모두 동시에 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는데 좀 다소 파격적인 공약들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오전에 민주당이 먼저 저출생 공약을 이제 발표를 했고 주거 대책과 함께 결혼 출산 지원금 대책 크게 이제 이렇게 두 가지 공약을 발표했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결혼부터 출산, 양육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주거 대책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두 자녀 출산 시에 24평 주택을 그리고 세 자녀 출산 시에는 33평 주택을 분양 전환 공공 임대주택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네. 비용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결혼 출산금 출산 지원금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에 1억 원을 대출해 주는 내용인데요. 첫 자녀 출생 시에 이 1억 원에 대한 이자가 무이자로 전환이 되고요. 둘째를 낳으면 무이자 혜택에 더해서 50%, 즉 5천만 원을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셋째 아이를 낳으면 아예 이 1억 원 원금 그 전액 1억 원을 감면하는 방식인데요. 요즘에 뭐 하나만 낳아서 기르는 부부가 많은데 추가 출산에 대한 어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은 이를 위해서 인구 위기 대응부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네, 예전에 참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이제 표도 있었는데 정말 격세지감이네요. 그렇습니다. 인구 위기를 맞아서 여러 가지 대책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도 어제 오후에 저출생 공약을 이제 발표를 했죠.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급여를 강화하는 걸 주요 골자로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개발공약본부도 이제 어제 오후에 저출생 대응 공약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출산 휴가의 명칭을 엄마 아빠 휴가 이렇게 이제 바꾸기로 했고요. 네. 산모는 3개월, 배우자는 한 달 동안의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을 월 150만 원에서 210만 원까지 올리고요. 이런 정책이 정책이니까요. 아직은 이제 네. 향후에 실현될 수 있도록 부총리급인 인구부를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여야 모두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을 하고 어제 하루 이제 나란히 공약을 발표를 했지만 재원 마련에 있어서는 좀 의견이 다른데요. 국민의힘은 고용보험 기금 일부와 기존 조세 수입을 투입을 해서 저출생 특별 회계를 신설한다 이런 방침이고요. 민주당은 저출생 패키지에 연간 28조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기존 정부 예산을 조정을 하거나 추경까지도 편성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이슈픽도 가보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두 번째 이슈픽은 명룡 대전 성사 되나입니다. 네. 이재명 원희룡 빅매치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바로 명룡 대전인데요. 네. 원희룡 전 장관이 인천 계양을 출마를 시사를 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원희룡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의 격돌 명룡 대전이 성사가 될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낙연 전 총리도 이 지역구에 출마해라 뭐 이런 목소리도 조금 나오고 있네요. 네. 이제 확실하게 이제 선언했던 것은 아니지만 원희룡 장관이 사실상 인천 계양을 출마를 이제 시사했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네요. 네, 최근에 인천 계양구에서 국민의힘이 인천시당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전 장관 돌덩이 하나가 길을 막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은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사실상의 인천 계양을 출마를 시사한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살고 계신 곳을 험지라고 부르면 안 된다. 온몸으로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도전지로 불러달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한동훈 위원장도 원 전 장관에게 힘을 실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동안 구체적인 요 지역에 이제 출마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었는데 어제 계양을에 재출마하겠다는 가능성을 이제 피력을 했네요. 명룡 대전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명확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뭐 서울이나 성남에 출마를 해야 된다, 아니면 비례대표로 나서면서 이 선거를 이끄는 데 좀 집중을 해야 한다,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 이번에 계양을 지역구에 재출마하겠다, 이런 뜻의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상적인 기준과 또 절차에 따라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에 남지 어딜 가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윤영선 계양을 당협위원장 등 어떤 내부에 좀 반발도 있는 상황인데요. 경선을 통해서든 전략 공천이 되든 원희룡 전 장관의 계양을 출마가 만약에 현실이 된다면 명령 대전이 성사가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을 수가 있겠네요.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에 남지 어딜 가냐, 이 발언 아무튼 좀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픽 가볼까요? 네, 오늘 준비된 마지막 이슈픽입니다. 비례연합정당 제안입니다. 지금 그 진보 성향의 소수 정당들이 민주당에 공식 제안을 한 겁니다. 네.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 비례대표제 형식을 놓고 결정을 못했거든요.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이냐, 준연동형으로 계속 갈 것이냐,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제안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총선이 이제 82일 이제 남았죠. 네. 그 민주당이 이제 병립형, 연동형을 두고서 아직도 이제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례연합정당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의 입장 보기 전에 먼저 그 전의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 앞서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자당과 이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등과 함께 민주당을 포함한 비례연합정당을 결성할 것을 제안을 한 것인데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에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피한 만큼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진영이 함께 반윤연대를 하자, 이런 의도입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의 좀 반응을 보면 홍익표 원내대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위성정당 제도를 방지할 수 없을 때 불가피한 선택지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며 연대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또 민주당의 우원식 의원도 SNS에 비례연합정당을 지지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심판과 공동의 개혁 과제를 함께 하자는 의견에 깊이 공감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과 유사한 형태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요. 이 비판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민주당 주도가 아니다, 각 정치 세력이 함께 연합해서 검증과 공천을 함께하는 것이라며 위성정당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이제 굳힌 상황인데 비례연합정당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말씀해 주신 대로 그동안 주장해온 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를 하고 있고요. 비례연합정당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윤지혁 원내대표, 선출 방식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정당이 내세운 정책과 또 공약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경쟁을 가능하게 한다며 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는 것을 촉구를 했고요. 비례연합정당에 대해서는 결국에 선거가 끝나면 갈라질 운명으로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야합을 통한 의석수를 늘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쨌든 병립형이냐 준연동형이냐를 놓고 민주당의 입장이 정해져야 하는 것이 순서겠고요. 그에 따라서 이 비례연합정당 탄생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튀니지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튀니지 대통령과 국민회의 의장과 연쇄 회담을 갖고 현재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ODA 사업 활성화를 위한 튀니지 의회 비준도 요청했습니다. 장정현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14년 만에 튀니지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 의장. 사이에드 대통령과 부더발라 국민회의 의장과 연이어 회담을 갖고 튀니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공장 부지 확보 어려움과 전동차 납품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튀니지 지도자들은 양국 이익을 위한 해결책을 찾겠다며 한국 기업들의 다양한 사업과 투자 과정에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기버스 협력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사이에드 대통령의 요청에 김 의장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고, 우리 정부가 올해 6월 최초로 개최하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 의장은 튀니지 의회가 양국 ODA 사업 활성화를 위한 한 튀니지 무상원조 기본협정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는데, 부더발라 의장은 조만간 튀니지 의회가 비준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고위급 지도자들과 회담을 마친 김 의장은 튀니지 동포와 지상사 대표들을 만나 격려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교민사회에서 그동안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여러 가지 구호 증진 사업들을 벌려주셔서 이것이 한국과 튀니지 간의 그 상호 신뢰를 높이고 한국 국민들에 대한 높은 평가를 가져오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 국회를 대표해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 의장과 참석자들은 한 튀니지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튀니지 내 한류 문화 발전을 위해 원활한 한글 교재 보급과 태권도 사범 파견을 위한 예산 필요성 등이 논의됐습니다. 국회 방송 장장현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늘 개신교와 천주교 등 종교 지도자를 예방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장종현 한국교회 총연합회장 등 개신교 지도자를 만나 성경 말씀처럼 소금이 되고 싶다며 나라와 약자를 위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를 잇따라 예방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교회가 이태원 유가족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정순택 서울대교구장과 만나 사형제 폐지 문제를 여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 인물을 재수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만시 지탄이자 사필 규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사건의 핵심이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장관 등이 무혐의 처분되고 아랫사람이 주범이라면 누가 납득하겠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한 만큼 과거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사법 정의를 온전히 실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진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며 집권당의 정치 쇼라는 게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인근 도시의 서울 편입 발표는 경박한 정치가 만든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맹비난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김포시의 서울 편입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서울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올해 치러지는 제40회 입법고시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무처는 일반 행정직 5명, 법제직 1명, 재경직 6명 등 모두 12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오는 22일부터 일주일간 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특히 이번 입법고시는 공무원 시험 최초로 2차 시험 답안 작성 방식을 수기나 컴퓨터 활용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가 생산적 입법에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저출생 해법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나란히 저출생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모처럼 여야의 정책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에 불과한데요. 그야말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여야가 대안을 내놓고 정책 대결을 벌이는 모습은 무척 반가운 일이죠. 저출생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입니다. 그 순간에 육아 부담의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 해소는 저출생 문제 해결 첫 걸음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국가의 출산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신혼부부들의 주거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내놓은 공약을 보면 저출생 문제를 바라보는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나는데요. 먼저 국민의힘은 순차적으로 발표할 저출생 대책 시리즈의 첫 카드로 일과 가정의 양립에 방점을 둔 반면 민주당은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을 망라한 종합대책의 핵심으로 현금 지원을 내세웠습니다. 여당은 부모가 되면서 생기는 내 삶의 단절과 공백에 따른 박탈감이 젊은 세대가 출산을 기피하는 커다란 요인으로 봤는데요. 기존의 출산 휴가를 부부가 모두 쓸 수 있는 아이맞이 휴가로 개편해서 아내가 자녀를 출산하면 남편도 한 달간 유급 휴가를 갖도록 의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에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올리고요.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부모에게 매년 닷새간 휴가를 유급으로 제공합니다. 야당은 출산 기피의 원인을 자산과 소득 불평등에서 찾고 파격적인 출산 인센티브를 꺼내 들었는데요. 신혼부부에게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줍니다. 또 둘째를 낳으면 24평, 셋째를 낳으면 33평짜리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요. 자녀 앞으로 정부가 펀드를 개설해서 18살이 될 때까지 매달 10만 원을 넣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부모에게는 아동수당으로 20만 원을 다달이 주고 말이죠. 특히 양당은 이를 위한 재정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였는데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겠다며 예상 재원을 약 3조 원으로 잡은 반면에 민주당은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과 함께 재원을 약 28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처럼 재원과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여야가 은근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죠. 오늘 국민의힘에서 급작스럽게 이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것을 들었는데 원래 계획이 돼 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1년에 28조, 29조 재원이 어디서 나온 것, 아예 그런 건 상관없는 식의 정책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책임 있는 정치권의 자세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여야가 모처럼 공감대를 형성한 저출생 대책, 그 막힘없는 추진과 시행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양소영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그 정치노트 코너 보셨잖아요. 이 코너를 통해서 여야가 4월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핵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이 합계 출산율이 그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평균 출생아 수인데요. 0.7명대로 떨어진 만큼 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활성화에 그리고 민주당은 금전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는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자, 오늘 여심저격 정책 토론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야 각자 공약 소개를 좀 듣고 싶습니다. 자, 먼저 최 의원. 자, 우선 저출생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또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또 자동 휴직을 해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당의 공약 방향이 다르잖아요. 자, 먼저 국민의힘은 남성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등 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공약 중에 가장 좀 반응이 좋았거나 현실적으로 좀 와닿는 대책이 있었습니까? 솔직하게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네, 저는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만약에 뭐 현실성은 지금 좀 떨어진다 이런 비판들이 상당히 많긴 하지만 이게 정말 저출생 대책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은
저는 제가 이번 연도에 용띠 아기를 낳을 수도 있겠다. 잠깐만요. 지금 올해 용띠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도전을 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노력을 네. 할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로 저는 좀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올해 용띠 아기를 이렇게 낳기 위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싶을 정도로 이게 괜찮다. 네. 대책이 상당히 좋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네. 이게 말씀 주셨다시피 한동훈 위원장이 1호 총선 공약으로 낸 거고요.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좀 지원하고자 이렇게 골자로 좀 대책을 준비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뭐 인구부를 이번에 신설을 한다든지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같이 만들어서 좀 정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겠다는 걸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대책인 것 같고요. 이 중에서도 좀 반응이 좋고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유직급여를 60만 원가량 인상을 하는 게 저는 상당히 좀 와닿았습니다. 네. 실제로 저는 지금 제가 생물학적으로 청년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주변에서 막 결혼을 하신 분들이나 또 임신을 하고 있는 친구도 몇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의 고통을 들어보면 좀 실질적으로 아기를 낳기 위해서 필요한 휴가가 생각보다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휴가 일수가 지금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출산 전후로 출산 휴가를 쓰고요. 또 조리도 해야 되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0일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100일간에는 수유나 수면이 조금 패턴이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100일간에는 거의 부모가 밤낮으로 이렇게 당번을 정해가지고 아기를 봐야 될 정도로 네. 좀 그 100일간에는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산 휴가를 쓰고 육아 휴직까지 이제 붙여서 쓰게 되면은 네. 본인이 나중에 아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육아 휴직이 더 짧아지는 거잖아요. 또 그렇죠. 나중에 경력 단절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고민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은 것으로 저는 전해 듣고 있는데 네. 좀 체력적으로 비용에 대해서도 급여에 대해서도 좀 이게 삼중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쓰는 동안 급여가 오르게 되면은 아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 의원 눈빛이 좀 다른데 오늘만큼 좀 많이 진심이신 것 같아요. 초장부터 또 그렇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이야기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신혼부부 1억 원 대출과 또 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면제 등 현금성 지원 중심의 대책을 4호 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좋은 내용을 소개를 해주는 거니까요. 이 중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가장 실효성 높은 대책을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네.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떨어지면서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에 위협하는 위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이런 대책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문제를 불평등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데요. 자산이나 소득, 주거 문제에 대해서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크게 작용되는 부분은 소득과 주거라고 손꼽힐 수 있는데요. 네. 결혼을 하여서 출산한 가정에게는 국가가 주거 공간을 저렴한 가격에 마련을 해준다, 확보해 준다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주거 문제를. 네. 왜냐하면 청년들이 지금 아무리 돈을 벌고 수입을 모아도 내 집 한 칸 과연 마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청년 세대가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민주당이 제시했다. 그리고 재정적 장벽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뒤로 남아있는 질문들이 서로 날카롭게 좀 찌르는 질문들인데 네. 자, 그 전에 앞서서 좀 훈훈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상대 당의 저출생 대책 중에서 이것만큼은 좀 마음에 든다라는 거 한 가지씩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양 위원장.
저는 우선은 그 육아휴직 급여 인상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좀 재원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이제 여성으로 휴직이 국한되었던 거를 보편적으로 남성으로 확대한다, 의무화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공감이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한 가지입니까? 뭐 굳이 꼽자면, 남성 출산휴가 의무화를 꼽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 의원?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둘째 아이를 낳으면 24평형, 셋째를 낳으면 33평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상당히 마음에 드는 대책이다라고 말을 그렇습니까? 하고 싶은데 이게 상당히 터무니없는 말이에요. 잠깐만요. 지금 마음에 드는 걸 꼽아달라고요. 마음에 드는 걸 꼽으라고. 정말 터무니가 없고 무리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또 이게 마음에 드는 게 이렇게만 되면은 정말 우리나라는 아이 낳고 살기에 정말 좋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마음에 들었지만 반대로 또 정말 말도 되지 않는 현실성이 대책이다. 없다? 무리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터무니없는 거 하나 또 꼽아주셔야죠. 이렇게 공격을 했으니. 하나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걸 민주당, 국민의힘 뭐 누가 더 터무니없다 이렇게 폄하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좀 문제의 방향성을 짚어보고 싶어요.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내놓고 있는 그 정책의 방향성이 저출생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그 종합적인 판단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문제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는데 주거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아까 말씀하셨던 터무니없을 것 같다라고 했던 부분, 그리고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재원에 대해서 전혀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그래서 그거는 여야 모두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현실적으로 저출생 해결을 하기 위해 대책은 사실 많은 재원이 투입이 됩니다. 근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국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의 정치적 고질병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거 때 되면 이 공약 저 공약 남발을 하고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게 뭐냐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대책을 마련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이고 시기별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질문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한 30초 말씀하시고 지금 터무니없는 거 한 3분 얘기하셨는데 자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양당의 저출생 공약을 좀 뜯어보면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좀 우려가 되는 게 사실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그 아빠 출산휴가를 한 달 유급휴가로 의무화하겠다라고 했지만 아내 몸조리 기간과 또 아이 발달 상태를 감안하면 좀 그 기간이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는데요. 또 회사 사정상 육아휴직을 실제로 사용하는 아빠 비율이 상당히 높다. 요거는 사실입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육아휴직 일단 실제 사용하는 아빠의 그 비율이 상당히 적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한 달이 된다고 해도 부족하죠. 지금 뭐 현재 기준의 2배가량 늘린 건데 그런 거에 담긴 뜻을 조금 먼저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출산휴가 의무화 기간을 일단 늘림으로써 아이 돌봄은 엄마랑 아빠랑 함께 하는 것이다. 좀 이런 풍토가 좀 당연한 풍토가 좀 적용이 돼야 되고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풍토로 작용을 해서 육아에 대한 좀 전반적인 인식도 바꾸고 사회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신청을 하면은 자동이 개시되도록 자동적으로 개시되도록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거를 신청을 하면은 바로 그냥 그 날부터는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들을 정비하겠다 이런 좀 강조를 했던 내용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저출생 문제는 사실 국가 소멸 위기까지 언급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지만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나 청년들이
자신의 삶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로기준법에 뭐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들 같은 경우와 좀 괴리가 있다. 네. 하지만 이런 격차 해소는 이런 것들이 좀 번져 나가면서 좀 실현될 수 있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자리를 비울 경우에 그 남아있는 동료에 대해서는 또 수당을 주는 그런 것도 또 마련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또 민주당은 2자녀 출산 때 24평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또 3자녀 때 33평 이렇게 분양 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주거 지원 대책이 눈길 끈 건 사실입니다. 네. 취지는 이해하는데 24평 임대 아파트 받는 게 아까 최 의원 말씀처럼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각자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주거 문제는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춰야 될 권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고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제가 저를 생각했을 때 집을 준다라고 해서 내가 아이를 낳을까? 뭐, 낳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문제의 요소의 장벽일 수는 있다. 해소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일 수는 있겠다. 근데 이제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일을 해도 내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 지원해주고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꿈꾸게 해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정책에서도 또 하나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150만 원에서 210만 원이면 네, 60만 원 늘어난 거잖아요. 이렇게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더 받는다고 해서 이게 또 출산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에는 또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들도 많은데 자, 이전 그 지원 위주의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그 비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답을 하면 좋을까요? 네, 돈 준다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 이런 인터뷰나 댓글을 저도 좀 보고 왔는데요. 사실 지금 반응이 좀 갈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는 부부나 좀 신혼부부,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당장 부모가 맞벌이로 일을 하면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급여 확대가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반응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미혼이나 결혼 생각이 없고 또 아이를 낳으실 생각이 없는 뭐 딩크족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이런 좀 가정에서는 당장 60만 원 더 받는다고 해서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매력적인 정책은 아니다라는 비판에는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당장 아이를 낳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부나 임신 중인 이런 가정에서는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풍토로 자리 잡아서 터닝 포인트가 되면 네. 좀 이런 것들이 번져 나가고 또 번져 나가는 와중에서 필요한 핀셋들에 조금 더 정책을 같이 해줄 수 있는 방향은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맞다. 네, 저출생 대책을 일단 떠나가지고 이게 뭐 수도권 쏠림이나 너무 과도하게 경쟁적인 사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도 사실 저는 아이를 낳지 않는 좀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다단한 사회 구조가 조금 더 같이 병립적으로 해결해져 나가는 방향도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민주당의 정책을 보면요. 첫째 아이보다는 또 둘째, 셋째 지원의 방점이 좀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 한 명도 낳지 않아서 0.7명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자녀에 초점을 맞춘 거는 좀 지금 이 저출생 문제를 좀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좀 저도 이 질문 받고 딜레마다 이거는 분명히 현실적으로 조금 앞뒤의 말이 맞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체감하는 국민에 따라서 이건 이해가 다 다를 수 있다라고 문제의식을 공감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현실적인 면밀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제 주변의 친구들, 출산을 한 친구들이 둘째를 가졌는데 네. 회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요? 쟤 또 임신했어? 이렇게 임신했어? 또 임신했어. 그러니까 그 친구는 마치 본인이 죄인이 된 듯한 느낌을 네.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저출생 문제를 대하는 방점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펴봐야 하고 이런 다양한 시각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소영 네, 위원장께서 말씀하시죠. 둘째를 임신했을 때 쟤 또 임신했어라는 시선이 사회적으로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저는 첫째를 임신을 해도 쟤 임신했어라는 분명히 낙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임대주택을 얘기를 하시면서 둘째, 셋째, 다자녀 가구들에 조금 더 방점을 둔 이런 대책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아까도 재원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해 주셨지만 이게 약 28조 원 정도 추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득 자산이나 뭐 이렇게 다 무관하게 1억 대출까지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저는 조금 이렇게 총선용 무리수를 두어서 되는 것인가 정도 걱정이 될 정도로요. 사실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평가나 분석도 전혀 없었고 또 뭐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회 본회의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된 법안들도 본회의에서 통과를 상당히 좀 불투명하게 보시는 상황에서 어떻게 임대주택은 또 마련을 할 것이며 임대주택에 대한 시선들도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들도 있는데 그것들을 무조건 신혼부부라고 해서 임대주택에 들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그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네, 저는 국민의힘에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궤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안을 가져온 게 저희가 지금 28조고 국민의힘이 이제 다음 질문이 3조 원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대안은 고용보험기금이나 기존 조세 수입을 통해 가지고 이 재원을 마련을 하겠다라고 대안을 했는데 저는 우선은 지금 이 재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장기적인 재원을 마련한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양쪽 다 28조나 3조 그렇죠. 원이나 그런데 지금 기존 조세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되게 웃겼던 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법인세 감소하겠다고 했고요. 국가 미래자원 이야기하는 R&D 사업 축소했습니다. 네. 그럼 도대체 어디서 추가 재원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오냐. 저는 오히려 저처럼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가지는 재원을 가지고 유치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건 추가적인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자원을 마련해 올 것인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국민들께 이야기하자는 건데 이거를 단순히 총선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 또한 반성해야 되지만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궤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퓰리즘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궤변이다. 네. 그래서 마지막 발언.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게 인구부 신설과 그 저출생 특별 회계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인구부가 신설이 되면은 지금 각종 정부 부처들의 다 이 저출생 관련된 정책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좀 산발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이 컨트롤 타워가 한 번에 하게 되면은 사실 그런 비판도 많아요. 내가 어디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고 어떤 지원이 있는지조차도 모른다. 그럼 그렇게 쓰이지 않는 예산들이 다 그 한 곳에 모여서 이것들을 같이 좀 공유해서 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마련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보완책이 나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치 현안도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어제 그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대통령실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간 것을 보고 이 정치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사과와 또 경호처 문책을 요구했고요. 여당은 적반 하장 주장을 멈추고 강 의원부터 공식 사과하라 이렇게 맞섰습니다. 지금 그 양측의 의견이 정말 팽팽합니다. 어떤 해결책이 나오면 좋을까요? 누구부터 얘기를 할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근데 저는 경호처에서 이 프로토콜을 따른 대응이 잘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2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좀 피습을 당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고요. 좀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대통령이 공개적인 행사에 나타날 때마다 조금 더 수위 높은 경호가 당연하게 이루어졌을 것이고 또 큰 소리가 나와서 모두가 놀라는 상황에서 이게 위해 행위로 판단한 것은 상당히 경호처가 빠른 대응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 같은 자리는 사실 대통령이 축하를 하러 간 자리가 맞고 또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국회의원으로서 강성희 의원도 참석을 한 게 아닙니까? 좀 거기에서 이렇게 돌출적인 행동은 조금 무례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저는 강성희 의원이 이 이재명 대표에게
큰일이 날 뻔했던, 그러니까 이미 다치셨으니까 큰일이 난 게 맞죠. 좀 이런 일과 같은 상황을 2주 전에 다 목격하고도 보고도 본인이 그런 장소에서 위해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저 이야기를 하실 네. 것 같아서 네. 강성희 의원님은 국회의원입니다. 일반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100번 이해해서 뭐 대통령 경호상의 위해 행위라고 판단하여서 그렇게 과잉 제압이 그렇게 했다라고 해도 이거는 너무 명백하게 과잉 진압이었다. 네. 그 영상을 보고 저는 한 4-5번 다시 돌려봤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가 싶어서. 대통령도 국민이 뽑은 사람이지만 국회의원 역시 개인이 아닙니다. 국민이 선출한 입법기구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을 개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네요. 화면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지를 들어서 입을 네. 틀고 마지막에는 안경까지 벗기더라고요. 네. 폭력적 제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국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저런 식으로 끌고 나가서 모욕을 준다는 것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영상을 보는데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수재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양소영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과 함께한 여심 저격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